자, 그런데 이 폭력이라는 게 이 간디도 그렇잖아요. 그 비폭력 단식 투쟁을 하고 비폭력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은 그렇죠. 폭력을 그냥 일상생활로 여기는, 폭력이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은 다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뭐란 얘기를 했습니까? 독도. 니들 왜 한국 땅에 오냐? 아니, 러시아는 그 일본 땅이지 왜 한국 땅이야? 일본 땅이라고 해. 그 일본 땅에 잠깐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고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래서 러시아가 고위관리가 우리한테 사과를 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이 친구들도 보면 이 폭력 너무 좋아해. 폭력하는 짓들 보면 전부 폭력. 자, 그런데 에스퍼 장관이 왜 너 폭력가나 폭력 가지고 군사무기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들어가냐 하는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일본은 말이에요. 에칭가스 때문에 막 열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리고 에스퍼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불매운동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막 친일 그래가지고 토착 외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 그거 한 얘기 안 해요. 한 얘기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막 입에 거품을 붓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36년간 지배한 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일본 사람들 코너에 모르려고 그러는데 일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합니다. 우리는 수출했는 품목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너 에칭가스 너 어디 갔어? 2007년 8년 그 왕창 사갔는 거 어디 갔어? 그것만 따지고 있어요. 자, 일본이 왜 그럴까요? 일본도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가 1년 매출액이 120조 원이에요. 120조 원인데 120조 원인데 일본이 사실 중요한 소재를 가지고 결국을 팔지만 이 반도체는 자기들이 안 만들어요. 이게 국제 분업입니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 안에는 분업이 원리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를 하게 되면 이게 수율도 낮아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해물질, 백혈병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못한 거는 한국에 줍니다. 이게 국제 시장 질서, 그리고 이게 분업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반도체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이 피해를 봐요. 이제는 예전 모양으로 36년간 어떻다 이런 시절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 도움 주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죠. 일본이 가만히 있죠. 그런데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하냐면, 아니 미사일 쏘지만 그 사람들은 핵무기 실험 안 했잖냐 이거. 핵무기 실험 안 했잖냐. 이 말은 국방장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우리는 북한에게 폭력을 쓸 생각이 없다. 내가 전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1789년입니다. 몇 년간 15년간 계속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는 출판업자, 언론 자유를 제약하고 그 사람들 바스티유 감옥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그리고 왕권 신수설을 주장을 해요. 왕조 중심을 하니까 시민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시민이 아니라 시민군을 만들어 가지고 폭력에 대항을 합니다. 폭력 대 폭력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자기 시골 고향에 앉아가지고, 야, 너희들 뒤지고 싸우고 하는 놈은
왕이나 니놈들이나 시민군이나 똑같은 폭력 쓰는 놈 똑같이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이제 그런 거다 하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실천이성 비판, 인간이 행동해야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거를 도덕률을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쿨한 인간, 폭력이 아닌 쿨한 인간을 내세우고,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요즘 환경단체라는 게 이게 폭력 집단인지 이게 아주 고약한 겁니다. 이게 산업 영역에 우리 에너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않습니까? 그걸 폭력을 가지고 휘둘리는 그런 환경 집단입니다. 탈원전 그러는데, 탈원전 그러면 여기에 이 원전을 폐기한다는 거죠. 신고리 5, 6호를 폐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자꾸 막 덤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뭐냐? 통제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을 잘못하면 이게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가지고 환경단체가 나와가지고 에너지 산업을 뭉개버립니다. 그리고 과학을 뺍니다. 과학을 빼면서 그 안에 폭력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산업을 태양광으로 갔습니다. 그럼 태양광 누가 진 거예요? 허인혜 씨, 우리 시민단체, 고대 학생회장, 386에 아주 죽음이다. 그런 친구들이 녹색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시민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태양광을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양광을 저수지 하는데 전국의 농민들, 충청도 농민들이 그거 환경 오염 시킨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못해요. 그런데 이게 또 환경단체가 가지 않는 데가 없어요. 에칭가스도 이게 구미에 불소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2012년이죠. 그때 대통령 후보가 문재인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삼성이 절대로 에칭가스를 못 만들게 그렇게 선동질했습니다. 이러면서 환경단체와 문재인이 이 일당하고 이게 했어요. 요즘 이제 최열 씨가 아마 이제 박원순 씨 끌어지면 최열 씨가 나올 겁니다. 최열 씨가 환경재단 이사장을 하면서 환경 다보스 포럼을 만든다고 그래요. 이게 환경이라는 게 말은 환경이지 과학을 거부하고 폭력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폭력을 집어넣어 가지고 산업을 다 망가버려요. 다 망쳐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이, 우리는 분업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분업의 원리가 돼 있는데 이걸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일본과 미국을 이 거리를, 이 미국 사람들 이 동맹을 깰라 하는 그런 걸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안 깨면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니들한테 손보이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칸데라 미사일도 쓰고 그랬어요. 미사일을 쓰고 어제 그저께 6시부터 막 설쳐가지고 9시까지 그냥 비행기가, 중국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가 막 돌아다녔어요. 폭력을 가지고 시위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어제는 김정은이가 이게 이스칸데라 그 무기를, 미사일을 쏜 거는 니들 뭐 이렇게 봐라고 쏜 게 아니라 그거 쓰면 제주도까지 다 남한 사람들 전부 몰살시킬 수 있어 하는 아주 폭력이 아주 저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가 일면에 갖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겁내는 거 아니까 저 자식 또 미친놈 또 발각을 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가 밑으로 쭉 빠져버렸어요. 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한 거 이틀도 안 가요. 이틀도 안 가고 그 폭력을 완전히 이렇게 유명무실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이게 난착이 됐어요. 난착이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분업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나서가지고 무슨 소비자 일제 소비자 소비하지 말자, 일제 물품 소비하지 말자, 또 그리고 일본 사람 폄하하고 이런 거 다 우리 쏘고 넘어가시 맙시다. 그거는 북한이 하는 선전 선동일입니다. 자, 우리는 실력을 기르고 이때일수록 지금 부산항에는 핵잠수함이 와 있어요. 지금 전쟁에 그냥 거의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절대로 폭력에 의존하지 말고,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내 실력 쌓고,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태극기 들고 나오고 집에 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술 줄이고 담배 줄이고, 그리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통일과 더불어 여러분의 미래는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석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시간 맞춰 오셔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고정 연설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더운데 우리 참석해주신 우리 회원님들, 또한 우리 또 부산에서 오신 배옥자 지부장님과 부산 팀들, 그리고 또 우리 상인 고문님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이제 박사모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레지스탕스 우리 회원님들, 또 동지님들, 또 그 외에 또 많은 애국 동지님들,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집회인 것입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다른 저기 강화문에 가면 많은 애국 단체가 있는데 뭐 거기 가면 될 거 아니냐, 왜 한 군데 가서 모여서 같이 하지 않고 왜 박사모만 왜 따로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25일 날이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판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뭐 국정농단에 관련된 재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실형을 살고 계시죠. 그 실형을 살고 있게 하게 만든 재판이 바로 그 당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계십니다. 공천에 개입했다고,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실형을 2년을 1심에서 때렸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1심 심리할 때 몇 번의 심리를 거쳐서 이제 최종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 정치 재판이고 어떤 법관이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때부터 이제 재판을 안 나가셨죠. 재판장에 출정을 안 하시고 본인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당연히 1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았는데 그걸 또 항소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지금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을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대통령이라는 그 통치권을 가지고 정당에 정말로 뭐 공천의 친박에 유리하도록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당시,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 보면 그 소속된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최대한 보좌를 하게끔 무조건 그쪽에 이제 복종하게끔 하는 그런 당헌 당규가 있거든요. 자, 이러한 당헌 당규 규정이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만일에 했다면 그런 개입을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당연성이 주어지는 게 아닌가, 주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그게 위법이라고 일단 법원에서 1심을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을 한 이 자체보다도, 자, 그러면 공천에 개입했다고 누군가 고발을 한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자기는 소속된 정당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을 공천에 개입했다고 고발한 그 주체가 누군가 혹시 아십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탄핵이 앞장서서 움직이던 권성동을 비롯한 뭐 이런 인간들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자유한국당을 우리가 정말 하나로 뭉쳐서 똘똘 뭉쳐서 같이 싸워줘야 되는 그 주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떡과 마음과 떡과 같듯이 갖춰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 성공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대통령을 오히려 딜에서 칼을 꽂아서 탄핵시킨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뭐 다 차기 총선에 이제 뭐 내년 4월이면 총선이라고 특히나 뭐 한 대 뭉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 당선되도록 무조건 하고 우리가 뭉쳐야 될까요? 자, 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집회를 딱 이렇게 한 군데 모여서 보수 우익의 힘을 갖다가 똘똘 뭉쳐 직결시켜서 큰 힘을 보여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 이겨서 뭐 할 건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이겼다고 칩시다. 그렇게 이겨가지고 또 지금 그 탄핵을 시킨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가 이득이 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그리고 제가 물어봅니다. 한 군데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탄핵을 시킨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가 힘을 보태서 그 사람 국회의원 다시 당선시켰을 때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서 아 이제는 풀어줘야 되겠다고 박근혜 풀어주라고 나설 것 같습니까? 그 자신이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한 대 모이자 그래서 모였다 우리가 뭉쳐서 해줬는데 안 해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권력을 갖고서 그 사람 석방을 반대 운동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각 집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정치단체에도 이용당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휘둘려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 박사모 회원이라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큰 힘을 만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또는 또 다른 그 보수 정당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신각 집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혹시나 여러분께 어디 뭐 지금 더 큰 단체 사람들 많은데 모여서 힘을 폐가시켜야 되니까 그쪽으로 다 와라 하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 자, 한번 보실까요? 정강원 목사가 지금 강화문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8월 15일 날 대단히 집회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문재인 하야운동, 뭐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뭐 이렇게 비슷한 과거의 어떤 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그런 비슷한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어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정강원 목사가 나타나서 각 보수단체들 다 모여라 이러면서 신문 광고를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1절 8.15 때 행사 뭐 같이 하는 걸 논의하자 이래가지고 가보면은 그냥 들러리고 자기들끼리 다 준비해가지고 기획들을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 수천만 원 들여서 무대를 꾸며놓고 그렇게 해요. 그럼 많은 보수단체들이 딸려갔어요. 왜 그러냐? 8월 15일 날 대형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좀 부족하거니와 거기에 따르는 신문 광고를 내는 그런 수천만 원의 비용,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어마어마한 무대 장치 이런 걸 빌릴 돈이 없으니까 그래 딸려가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설거머니 김무성이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정강훈이는 자본을 앞세운 김무성의 아바타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가끔 얼마 전에도 정강원 목사가 뭐 장현동에 무슨 교회를 한대요. 그 교회에 김무성이가 예배를 몇 번 참석했었습니다. 또 유튜브에도 뭐 둘이서 뭐 그런 거 회의하고 회담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김무성이한테 이용당하려고 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까? 이건 천인 공노할 노릇입니다. 김무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뭐 열심히 한 부분도 있어요.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에서는 선거대책 본부장 해가지고 뭐 총 진주 뒤 해가지고 박근혜